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이제 이혼 여성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채 살아갑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어요. 마음속 깊이 맺혔던 것들을 꺼내놓고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에겐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가족, 그 이름은 익숙하고 따뜻하게 들리지만 때때로 그보다 무거운 이름은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며느리라는 이유로 짊어져야 했던 짐들, 딸이라는 이유로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책임. 그리고 그 책임감을 위해 제 돈으로 친정 부모님을 도와드리겠다던 저에게 돌아온 건 남편의 차가운 비난뿐이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과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정말로 단순했어요. 제가 번 돈으로 제 부모님을 도와드리겠다는 것이 하나뿐이었는데 그 사람은 끝내 반대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제 돈은 이미 남편을 통해서 몰래 시댁으로 새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저 몰래 빼돌린 것도 모자라 친정 부모님을 돕겠다는 저를 향해 비난까지 퍼부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는 결심했죠. 이 남자와 이혼하겠다고. 그리고 이건 단순한 이별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억울한 마음을 참을 수 없어 그에게 마지막까지 복수를 했고 그제서야 저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지금부터 제 이혼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평범한 분들이세요.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시며 평생을 열심히 자식들을 위해 사셨습니다. 자기 자신은 늘 뒷전이고 우리 3남매에게 더 좋은 미래를 주기 위해 늘 앞장서셨던 분들이죠. 하지만 어느 날 아버지는 오랜 지인의 권유로 작은 투자를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엔 약간의 수익도 있었던 것 같아요. 돈에 욕심이 생긴 아버지는 더 큰 돈을 끌어 무리한 투자를 하셨고 결국엔 전부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퇴직금도 살림도 부모님이 살고 있던 집의 전세금까지 모두 사라졌고 그래서 부모님이 집을 잃고 원룸에서 살고 계셨어요. 저는 그런 부모님을 놔두고 모른 척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결혼 전 남편은 제 가정 형편을 안타까워하며 함께 도우며 살자고 약속했었죠. 하지만 결혼 후 그 사람은 돌변했습니다. 그때 그 약속은 어디로 갔는지 입을 싹 닫더군요. 저는 상황이 좀 나아지면 꼭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처음에는 수입을 함께 관리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일방적으로 선언했죠. 앞으로 각자 버는 돈은 각자 관리하자. 난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 한 달 용돈이 30만 원이라니 말이 돼? 서로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먼저 말했던 건 남편이었어요. 그래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의 인내심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너무 아끼면서 살 필요 없다며 슬슬 불평을 늘어놓았죠. 그때부터 알긴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나와 너무 다르다는 걸요. 애초에 저는 이 사람을 만나기 전부터 꼼꼼한 소비 습관을 가진 반면 남편은 충동적이었어요. 사고 싶으면 고민 없이 사는 사람이었고 아무리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먼 미래에 대한 계획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결혼 초기에 저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대출금을 빠르게 갚고 저축을 많이 하자고 제안했고 각자 똑같이 30만 원씩 용돈을 정했죠. 남편도 좋은 생각이라며 동의했지만 결국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30만 원의 용돈은 매번 일주일도 못 가서 바닥났고 어느 날은 제게 숨기고 신용카드를 만들어 몰래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로 우리는 자주 다투었고 서로에 대한 감정도 많이 지쳐갔어요.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은 제게 말했죠. 서로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느니 그냥 이제부터 돈은 따로 관리하자. 남편의 마음을 이해는 했지만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가 옆에서 잡아주지 않으면 더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어느 날 남편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께 드리는 돈도 각자 따로 알아서 하자. 남편의 그 말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연애 때부터 우리는 데이트 통장을 만들어 함께 관리하곤 했어요. 남편은 그 방식이 마음에 들었는지 결혼 후에도 버는 돈을 모아서 한 통장에 넣고 관리하자고 말했습니다. 집 대출금을 먼저 갚고 나머지는 저축하자면서요. 본인 용돈 30만 원도 스스로 책정한 금액이었지만 오래 버티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각자 자기 돈을 알아서 관리하자고 말하더군요. 생활비나 집에 들어가는 고정 지출은 반반 부담하고
남은 돈은 각자 쓰자는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 제안에 반대했어요. 연애 기간 동안 남편의 소비 습관을 뻔히 아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싶었습니다. 누가 잡아주지 않으면 또 흥청망청 쓰겠지. 그래도 그는 잘할 수 있다며 자신만만하게 말했죠. 월급을 받자마자 고정 지출은 통장에 넣고 나머지를 쓰면 아무 문제 없다고요. 하도 확신에 차 있길래 그래 어디 한번 당해봐라는 심정으로 동의했습니다. 저는 제 돈을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저축도 더 할 수 있으니 손해볼 건 없었죠.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남편의 사치스러운 성향은 금세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공동지출은 반반 부담하자고 해놓고 부모님 관련 문제는 제멋대로였어요. 명절이나 생신, 어버이날, 적어도 그런 날이면 부부가 함께 챙기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갑자기 우리 친정엔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더 황당했던 건 시댁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이나 선물을 저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왜 당신 혼자 결정해? 라고 물었더니 그는 말했죠.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도 각자 알아서 하자고. 돈은 각자 관리하잖아.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였어요. 부모님이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살아 계실 때 잘해야지. 사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남편에게 제안했죠. 그래, 그럼 양가 부모님 다 같이 챙기자. 그랬더니 남편은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 그건 싫어. 차라리 장인 장모님께 드릴 돈으로 우리 부모님을 더 챙기는 게 낫지. 부모님은 서로 각자 책임지는 게 경제적으로도 더 나아. 남편에게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참 서글펐습니다. 결국은 제 부모님께 쓰는 돈이 아깝다는 뜻이잖아요. 물론 저희 부모님 형편이 시댁보다 어렵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에게 더 도와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은 없었어요. 이후 저는 제안의 조건을 붙였습니다. 부모님은 각자 알아서 챙기되 간섭은 하지 말자. 남편은 제 말에 흔쾌히 좋다고 했고 그렇게 우리는 부모님에 대한 일까지 완전히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했던 말처럼 어버이날이나 생신 명절마다 친정에 오지 않았습니다. 각자 알아서 효도하자며 굳이 왜 가? 라고 하더군요. 연락은 문자나 전화로만 하고 직접 찾아뵈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했습니다. 시댁 행사에 안 가겠다고 선언했죠. 그랬더니 남편은 발끈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는 며느리인데 시댁엔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난 사위니까 일을 하는 것도 아니라서 안 가도 되지만 너는 며느리잖아. 참 기가 막혔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원칙을 정해놓고 불리해지면 예외를 만들 줄이야. 그래서 저도 말했죠. 너도 안 가는데 내가 왜 가? 평등하게 하자며. 이 일로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남편은 순전히 자기 입장만 생각하며 억지를 부렸고 결국에는 대놓고 시부모님께 고급 선물과 용돈을 퍼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저에 대한 복수라도 된다는 듯이 말이죠.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기보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맞서며 우리는 부부라는 울타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사실 저는 남편보다 버는 돈이 적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용돈도 넉넉하게 챙겨드리지 못했던 게 늘 마음에 걸렸죠. 남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마치 일부러 저를 자극하려는 듯 보란듯이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들을 수 있게, 알아차릴 수 있게 시부모님께 비싼 선물을 드리고 거침없이 용돈을 챙겨드리며 도발했죠.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짜증났고 결국 제 안에 인내심의 한계가 찾아왔습니다.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내 부모님께 내가 직접 효도해드리자고 결심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또 살 수 있다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기로 했어요. 본업이 끝난 후에도 저녁과 주말을 쪼개서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나섰고 아껴 쓰고 절약하며 내 시간과 체력을 갈아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정말 말 그대로 미친 듯이 일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의 저는 거의 기계처럼 움직였던 것 같아요.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아껴가며 벌었던 돈이 통장에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고 시간이 흐르자 어느 순간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프리랜서처럼 집에서 할 수 있는 재택 업무도 병행하게 되었고, 제 역량을 살릴 수 있는 분야를 찾아내자 수입은 점점 늘어났어요. 어느새 저녁 주말 가릴 것 없이 일하는 제 모습이 당연해졌고, 그 덕분에 통장의 잔고는 눈에 띄게 늘어나기 시작했죠. 또 2년이 지나고 마침내 처음 목표했던 금액이 모였습니다. 부모님께 집을 한 채 마련해드리고 싶다는 그 꿈이 이제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걸 눈으로 확인한 순간, 통장에 찍힌 숫자가 그렇게나 감동적으로 다가온 적은 없었습니다. 기분이 벅차오르던 그날,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이번에 전셋집이라도 하나 얻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모은 돈으로 충분한 것 같더라. 제 말에 남편은 믿지 못한 눈치였어요. 무슨 돈으로? 설마 대출 받으려는 거야? 지금 우리도 대출금 다 못 갚았는데 당신 정신이 있는 거야? 저는 침착하게 말했죠. 걱정 마, 대출 아니야. 그동안 잠도 줄이고 밥도 굶으면서 일해서 모은 돈이야. 남는 시간 다 써가며 번 돈이니까 괜찮아. 남편도 제가 퇴근 후나 주말에 추가로 일하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설마 그게 이 정도로 돈을 모았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그는 황당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진짜 그만한 돈을 모았다고? 제가 그렇다고 하자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놀람과 충격 그리고 이어서 비꼬는 말이 이어졌어요. 당신네 부모는 그 나이에 아직도 자식 도움받아 살아? 부끄럽지도 않아?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야? 그간 양가 부모님 문제로 갈등도 많았지만 그래도 한동안은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날카로운 말로 부모님을 모욕하다니. 게다가 장인 장모님이라는 호칭도 없이 네 부모라고 말하며 깎아내렸습니다. 그런 태도에 너무 화가 났어요. 저는 정색하며 남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 방금 뭐라고 했어? 다시 말해봐. 남편은 순간 멈칫하더니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말했습니다. 그냥 솔직히 말해서 부모가 부모답게 살아야지. 시집간 딸한테 기대는 거 보기 안 좋잖아. 남편의 말 같지도 않은 그 말에 저는 완전히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너 지금 우리 부모님을 그렇게 모욕한 거야? 누가 누구를 부끄럽다 그래? 평생을 정직하게 사신 분들 앞에서 네가 그런 말할 자격 있어?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분노와 상처가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소리치고 울고 떨리는 손을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 사람은 내 부모를 무시했고 나를 모욕했습니다. 이제는 더는 못 참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가 뭔데 그렇게 말해? 자식이 도울 수 있으면 돕는 거지, 그게 왜 부끄러운 일이야?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도와달라고 손 벌린 것도 아니고 그저 딸인 제가 하고 싶은 효도일 뿐인데 왜 부끄럽다는 말이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도 아니고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그런 것도 못 해줘? 그럼 너네 부모는 안 부끄러워? 너도 툭하면 용돈 드리고 이것저것 사드리잖아. 그럼 너희 부모님도 너한테 기대는 거 아니야?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남편은 발끈하며 소리쳤습니다. 뭐? 너 지금 뭐라 그랬어? 감히 우리 부모님을 너네 부모라고 불러? 버릇없기에 뭐 하는 거야?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자기는 먼저 제 부모님을 네 부모라 하면서 제가 똑같이 말하자 갑자기 예의를 들먹이며 길길이 날뛰었어요. 자기만 되고 나는 안 된다는 그 이중적인 태도에 더는 말을 잇기 어려웠습니다. 너도 방금 그렇게 말했잖아. 왜 넌 되고 나는 안 되는데? 진짜 부모님을 가지고 이러는 건 선 넘는 거잖아. 네가 지금 화내는 것처럼 나도 기분 몹시 상했어. 내가 번 돈으로 우리 부모님께 전셋집 하나 해드리겠다는데 왜 그렇게 기분 나쁜 말로 부모님을 모욕하냐고. 그 말에도 남편은 조금의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뻔뻔하게 말했죠. 그럴 만하니까 그렇지. 솔직히 내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 우리 부모님이랑 너희 부모님은 달라.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자식한테 기대지 않잖아. 너희 부모님은 너무 어렵게 사시니까 그런 대접 받아도 돼. 그 나이 먹고 자식 도움은 못 줄 망정 방해는 하지 말아야지. 방해라니, 우리 부모님이 뭘 방해했는데? 생각을 해봐. 네가 부모님 전세자금 마련한다고 모은 돈 그거 우리 대출 갚는데 썼으면 우리 숨통이 좀 트였을 거 아냐? 결국 너희 부모님만 아니었으면 우리 더 편하게 살 수 있었던 거야.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부모님을 짐처럼 여겼구나. 그날 결혼하고 처음으로 남편과 대판 싸웠습니다. 부모님을 건드린 순간 저는 모든 인내심이 무너졌고 그동안 속에 쌓아놓았던 감정을 모두 폭발시켰죠. 남편도 지지 않고 화를 냈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냐는 표정으로 오히려 제가 예민하다는 듯 굴었죠. 그날 밤엔 화가 너무 나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뒤숭숭해서 혼자 술을 마셨어요. 술을 마시면 조금은 무뎌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정신만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남편이 했던 그 말, 그 나이에 자식 도움받아서 부끄럽지도 않아? 그 말이 머릿속에서 도저히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단 한 번도 저에게 먼저 손 내민 적이 없으셨어요. 그저 늘 괜찮다, 우리는 잘 지낸다는 말로 자식이 걱정할까봐 모든 걸 감추셨던 분들이에요. 그런 부모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저절로 났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작은 보금자리라도 만들어드리고 싶었던 건 그 모든 세월에 대한 보답이었을 뿐인데 어떻게 그런 마음을 이렇게 짓밟을 수 있죠? 대단하다는 말 한마디, 기특하다는 말 한마디도 못해줄 망정 왜 모욕까지 해야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화가 가라앉을 줄 알았지만 오히려 남편에 대한 감정은 더 나빠지기만 했어요. 그리고 저는 머릿속에서 이혼을 떠올렸습니다. 솔직히 이 결혼을 지킬 이유가 점점 없어졌어요. 그 사람을 아주 깊이 사랑한 것도 아니었고 우릴 가정이라 부르기에도 뭔가 허전했습니다. 더구나 우리 사이엔 아이도 없었죠. 정말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정리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결심이 서자 계산기를 두드려 보았습니다. 결혼식 비용은 이미 지난 일, 그건 그냥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신혼집만 나눠서 정리하면 되겠다 싶었어요. 그러다 문득 함께 모아둔 통장이 떠올랐습니다. 연애 때부터 함께 쓰던 그 데이트 통장. 결혼 후에도 고정 지출을 넣거나 비상금으로 쓰기 위해 일반 입출금 통장에 저축해오던 그 계좌. 문제는 그 통장이 남편 명의였다는 거였습니다. 그때 저는 불안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죠. 혹시 그 통장에 뭔가 이상이 있는 건 아닐까? 저는 그 통장에 매달 돈을 입금해왔습니다. 남편이 관리하고 있던 계좌였고 저 또한 그를 믿고 있었기에 자세히 들여다본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지금쯤 얼마나 모였을까 궁금해졌습니다. 남편은 마침 기분이 상한 상태로 집을 나간 상황이었고 저는 그 통장을 찾아보기로 마음먹었죠. 하지만 늘 두던 자리에 있어야 할 통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원래 자기 물건을 잘 챙기는 사람이라 사용한 물건은 항상 제자리에 두는 편이었거든요. 그런 그가 통장을 엉뚱한 데 두었을 리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대체 어디에 뒀을까? 집에 남편이 없을 때라 다행이다 싶었고 곳곳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남편의 서랍 속 깊숙한 곳에서 겨우 통장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 이걸 굳이 이렇게 깊숙이 숨겨놨을까? 불안한 마음으로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믿기지 않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빠져나간 큰 금액들, 50만 원, 100만 원. 한두 번도 아니고 꾸준히였고 자동이체인가 싶어 수취인을 봤습니다. 거기엔 시어머니의 이름 세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순간 숨이 턱하고 막혔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머릿속이 새하얘지더라고요. 그 통장은 우리 둘이 함께 모으기로 했던 돈이었어요. 연애 때부터 써온 데이트 통장을 이어받아 결혼 후엔 생활비와 비상금, 미래를 위한 저축 목적으로 함께 넣어두기로 한 돈이었습니다. 그 통장에서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1년 넘게 몰래 송금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한동안 멍하니 통장만 바라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어요. 믿음의 붕괴였고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쌓아왔던 모든 의미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길로 곧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당장 집으로 와. 지금 이 순간 바로 와. 남편은 술을 많이 마시진 않았는지 그나마 대화는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는 통장을 남편 앞에 내던졌어요. 이거 뭐야? 이 돈 당신이 어머님한테 보낸 거지? 우리 돈으로 몰래 시댁에 용돈이라도 보낸 거야? 통장을 확인한 남편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깐 말문이 막히더니
이내 술김인지 아니면 뻔뻔함인지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보냈어. 엄마가 요즘 힘드셔서 도와드린 거야. 남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인데 그게 뭐 어때서? 그 말을 듣자마자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도와주거나 말거나 그건 당신 마음이야. 근데 이 통장에 내 돈도 들어가 있었잖아. 당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었잖아.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몰래 그렇게 할 수 있어? 제가 따져묻자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나중에 다 돌려받을 수 있어. 뭐, 어떻게 돌려받는데? 어차피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 지금 사시는 집 나한테 물려주실 거잖아. 그럼 챙겨드린 돈 결국 내가 받는 거지. 순간 나는 이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지금 나랑 장난하니? 부모님 돌아가신 걸로 손익 계산하고 있어? 그게 지금 당장 왜 중요해? 그리고 너가 부모님은 각자 알아서 챙기자고 입으로 말한 거 기억 안 나? 그건 네가 먼저 말한 약속이었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그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그를 믿었기에 통장을 확인하지 않았던 저 자신이 원망스러웠고 그 믿음을 이렇게 배신한 남편에게선 더는 인간적인 신뢰조차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앞서 있었던 싸움까지 끌어와 다시 따졌습니다. 내가 번 돈으로 내 부모님 전셋집 마련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난리치더니 너는 우리 돈으로 시댁에 돈 보내고 있었어? 너 같은 사람이 우리 부모님한테 부끄럽다는 말할 자격 있어? 그랬더니 남편은 제게 눈을 부라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지금 그깟 돈 몇 푼 때문에 이러는 거야? 내가 아무리 우리 엄마한테 용돈을 드려봤자 너희 부모가 날려먹은 것에 비하면 세 발의 피야. 그 순간 저는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미리 말 안 한 게 뭐 그리 대단한 잘못이냐? 나중에 다 돌려받을 건데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냐고? 누가 떼먹기라도 했냐? 남편의 그 말은 내게 더 이상 이 사람과 함께할 이유가 없다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너희 집이랑 우리 집이랑 같냐?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애초에 너희 부모는 능력도 없고 자식한테 기대는 법만 알잖아. 순간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여자는 시집 가면 끝이지만 남자는 다른 거야. 넌 죽어도 우리 집 귀신으로 남아야 돼. 그럼 당연히 시댁 부모를 더 챙겨야지. 시댁을 위해서라면 네 돈 내 돈이 어디 있어? 이건 도저히 사람이 할 말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시대를 살아가는지도 모를 말들. 부모를 차별하고 나를 사물처럼 대하며 가정을 자신의 논리로만 정의하는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쉰다는 것이 견딜 수 없겠더라고요. 야, 재산 조금 있는 게 벼슬이야? 재산이 있으면 뭐해? 어차피 자식한테 도움받으려는 건 마찬가지잖아. 그리고 지금 내가 묻는 건 왜 함께 모은 돈을 네 마음대로 썼냐는 거야. 제 말에 남편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그는 끝까지 비아냥댔습니다. 그래, 너희 부모는 물려줄 것도 없잖아. 우리 부모는 그래도 집이라도 줄 수는 있거든. 그 순간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좋아. 그 재산 있는 부모님 잘 모시고 살아. 하지만 너 같은 사람하고는 못 살아. 이혼하자. 이혼은 무슨, 넌 그럴 용기도 없으면서 괜히 화나서 하는 소리잖아. 그의 말은 도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로 보여주기로 했어요. 다음 날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시어머니에게도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통보했어요. 지금까지 보내드렸던 생활비는 중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받으신 돈에는 제 돈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절반은 돌려주셔야 합니다. 시어머니는 듣자마자 화를 내며 전화를 끊고 바로 저희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네가 뭔데 시댁에 들어간 돈을 내라 말아야. 부부 사이에 네 돈 내 돈이 어디 있어? 우리 아들이 준 돈이니까 절대 못 돌려줘. 저는 이미 어느 정도는 예상한 반응이었기에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건 처음부터 우리 부부가 함께 모은 돈이라고요. 남편이 저 몰래 보낸 건 명백한 이혼 사유고 이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제야 시어머니는 너희 친정 때문에 이러는 거냐? 따지듯 말했습니다. 아주 그냥 친정에 환장했구나. 시부모한테 이딴 짓 하고 부끄럽지도 않아?
그렇게 말하던 시어머니 옆에는 퇴근한 남편이 또 붙어서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이제 시집 왔으면 시댁 사람이야. 언제까지 친정 타령만 할래? 출가 외인이라는 말도 모르냐? 출가 외인? 그러는 아드님은 언제까지 엄마 아빠 도와가며 살 건데요? 똑같은 부모 아닙니까? 누군 물심양면 도와주는 게 당연하고 누군 가난하다고 모욕받아도 참아야 하는 세상인가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또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시집 갔으면서 친정에 전셋집까지 해주겠다는 게 말이 돼? 너는 진짜 염치가 없니? 시모의 폭언에 참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참았습니다. 그 뒤로 저는 더 이상 말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법으로 조용히 전쟁을 시작했어요.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정말 지저분하고 피곤한 싸움이었습니다. 돈 문제가 얽혀 있었기에 더더욱 그랬죠.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그와 한 집에 사는 것도 또 하나의 고통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우리 부부는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의 결과는 제 완전한 승리로 끝날 수 있었어요. 재산 분할, 위자료와 통장 반환까지 모든 것이 제 뜻대로 이루어졌죠. 이혼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를 놓고 후회는 전혀 없어요. 부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 당당히 나를 지킨 선택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무너뜨린 건 그저 한 가정이 아니라 이미 무너질 만큼 오래 방치된 신뢰와 존중이었기에 이제 저는 진짜 저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혼은 정말이지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남편처럼 막되먹은 인간을 깨끗이 떼어내는 데엔 엄청난 시간과 노력 그리고 그만한 돈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폭언도 들었습니다. 이기적이다, 무식하고 감정적이다 라는 말들. 남편과 시어머니는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며 저를 몰아세웠죠. 정말 마지막까지도 못 볼 꼴을 다 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했어요. 이혼을 결심하길 정말 잘했다. 그리고 문득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언젠가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어. 결국 저는 소송을 통해 시댁으로 흘러간 제 돈도 다 돌려받았고 집도 정확히 반반으로 나누었으며 남편의 거짓과 배신에 따른 가정 파탄의 책임을 물어 합당한 위자료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 전셋집을 얻어서 지금은 결혼 전처럼 한 집에 같이 살고 있어요. 여전히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저녁 늦게까지 두 번째 일을 하느라 하루하루가 정신없었지만 통장에 쌓여가는 숫자들을 보며 지친 마음을 달랬습니다. 이혼 후 몇 달이 지나 남편과 시어머니가 같이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처음엔 싸우러 온 줄 알았는데 남편이 먼저 자기가 잘못했다며 용서를 빌더라고요. 시어머니도 남편 옆에서 둘이 다시 시작해보라며 말을 거들었는데 저는 인간 같지도 않은 두 사람과 또다시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옵니까? 빨리 아드님 데리고 돌아가세요. 그리고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저희 친정엄마가 시어머니와 남편을 쫓아냈고 끝까지 구질구질하게 한 번만 기회를 달라는 남편을 보며 빨리 결심하고 이혼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 쫓겨나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제 마음에도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과거를 잊고 저희 친정 부모님과 행복하게 사는 것이 유일한 꿈이에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5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20년이 넘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모두 정리하는 이혼 소송을 끝냈습니다. 살면서 힘든 일이 있어도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살았는데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남편의 이기적인 행동들을 보며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건은 고쳤어도 사람은 못 고쳐 쓴다는 옛말이 틀린 게 하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정이 떨어져서 이혼을 하게 된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특별하게 잘하는 게 있거나 눈에 띄는 아이는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무언가 하고 싶은 꿈이 있던 것도 아니었고요. 4년제 대학을 나와서 취업 준비를 하는데
서류는 통과해도 면접에서 매번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매번 떨어지니 스스로 못난 사람인가 좌절감까지 들었고 부모님은 시리에 빠진 저를 보며 아버지 사무실에서 일을 시작해보는 것은 어떻겠냐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공인 세무사였고 개인 사무실을 차려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업무 경험을 쌓는다는 생각으로 일단 아버지 사무실에 출근해 사무보조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지금 생각해도 제 인생의 가장 큰 복 중 하나라면 능력 있고 성실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일 겁니다. 그렇게 시작한 아버지 사무실 일은 의외로 제게 잘 맞는 편이라 계속하게 되었고, 제 나이 27살이 되었을 때 친구가 남자를 소개시켜준다고 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자기 남자친구의 친구라고 하는데 처음 만난 날에도 딱딱한 소개팅이 아니라 2대2로 놀이공원 데이트를 하면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첫인상은 키가 180이 넘었고 덩치가 커서 남자답고 씩씩한 모습이었어요. 친구의 말로는 남편의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어릴 때부터 가장 노릇을 하며 살았고, 고등학교 졸업한 뒤로는 안 해본 일이 없이 살았다 하더라고요. 저를 만났을 당시에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맨날 주변에 사무직이나 책만 끼고 사는 남자들만 보다가 커다란 덩치의 남편을 보니 어른 같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지금까지 만나온 그 어떤 남자보다 적극적인 모습이었어요. 제가 몸이 안 좋다고 하면 약을 사서 저희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겨울이면 출퇴근길에 따뜻한 캔커피를 사서 전해주는 남자였죠. 그런 남자의 매력에 빠져 3년을 사귀었고 그 사이에 서로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리기도 했었어요. 남편은 저희 아버지의 조언과 제 뒷바라지에 힘입어 다니던 공장을 그만두고 새로 공부를 시작해서 대기업 계열사에 취직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부모님이 저와 남편이 만나는 걸 반대하셨어요. 일단 남편의 학벌이 고졸이었고 집안이 너무 가난한 데다 공장에서 일한다고 하니 아빠는 미래가 없다며 만나지 말라고 하셨죠. 하지만 남편이 성실한 모습을 보이고 저와 꾸준히 만나면서 변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때부터는 저희 아빠도 남편에게 마음을 열고 도와주기로 하셨습니다. 평소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은 제가 부모님께 이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린 것도 가장 큰 이유이기도 했고요. 결혼할 때 아무래도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건 신혼집이었는데,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살고 있는 시댁은 방이 딱 2개밖에 없어서 저희가 들어가 살기 어려웠고, 우리 친정은 당시 남편의 직장과는 거리가 너무나도 멀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저희 아버지가 사정을 보시고 신혼집을 선뜻 마련해 주셨어요. 부모님이 여유가 조금 있긴 했어도 집을 해주실 정도는 아니었지만, 하나밖에 없는 딸이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는 건 도저히 못 보겠다고 하시면서 무리를 해서 집을 해주셨죠. 그렇게 부모님 도움을 받아 시작했고 결혼 2년 후에는 첫 딸이 태어났어요. 친정아버지는 손주를 품에 안아본 기쁨도 오래가지 못했고, 아이가 태어나고 1년 반 후에 암으로 먼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사무실은 누가 대신 맡아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 저도 일을 그만두었어요. 저는 남겨진 친정엄마가 걱정이 되어 평소보다 자주 집에 들르게 되었어요. 친정은 제가 사는 집에서 차로 1시간 반에서 2시간은 걸리는 거리였지만 엄마 걱정에 일주일에 2-3번씩 찾아갔었던 것 같아요. 문제는 그 사이에 남편이 연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예전에는 힘든 상황에서 저를 먼저 배려하고 생각해줬을 사람이 이제는 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혼자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남자답고 믿음직스러웠던 남편이었는데 이제는 마치 아이가 되어버린 것처럼 하나부터 10까지 저한테 다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아빠 장례가 끝나고 나서 한동안 눈치만 보고 있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친정에 좀 그만 가라며 아이와 자기도 생각을 좀 해달라며 말리더라고요. 예전엔 제가 아버지 회사에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있었으니 잘 몰랐었는데 그만두고 집에만 있으니까 남편의 요구사항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인 건 친정엄마는 건강하셨다는 점이에요. 엄마는 제가 친정에 자주 드나들자 본인 걱정은 할 필요 없다면서 남편과 아이를 더 챙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년 후에 저희 부부는 둘째를 갖게 되었죠. 아이 둘을 한 번에 키우다 보니 너무 정신이 없고 어떻게 시간이 지나는지도 모르게 쏜살같이 세월은 흘러버렸어요. 어느덧 큰아이가 중학교를 졸업했고 이제는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이제 50대가 되었고 친정엄마와 시어머니 역시 진작에 7순을 넘어 이젠 8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셨죠. 또 어머님 용돈 100만 원 드렸어? 우리 엄마 생신에는 20만 원 줬으면서 어머님한테는 시도 때도 없이 100만 원씩 드리는 게 맞는 거야? 아니, 장모님은 연금도 나오고 장인어른이 남기고 간 재산도 많이 있으시잖아. 우리 집은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용돈도 다르게 드릴 수밖에 없는 거지. 결혼하고 지난 18년의 시간 동안 남편에 대해 몰랐던 점들 중에 가장 놀라운 점은 시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남다르게 커진다는 점이었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 자기 엄마가 최우선인 사람이 되었죠. 천만다행으로 시어머니가 우리랑 같이 살 생각이 없고 혼자 편히 살고 싶다 하셔서 다행이지. 그게 아니었으면 남편이 무조건 어머님을 저희 집으로 모셔서 함께 살자고 했을 거예요. 하루는 엄마가 좋아하시는 사과를 사서 가져다 드리려고 찾아갔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로 엄마는 운동도 열심히 하셨고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모임이나 여행도 다니시며 바쁘고 활기차게 보내셨어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며 저도 걱정을 많이 덜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엄마도 나이가 들어서인지 예전보다 기력이 약해진 모습이 눈에 띌 정도로 티가 나더라고요. 이래저래 친정 엄마에게 마음이 많이 쓰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엄마 좋아하는 사과 사왔어. 요즘 엄청 달대. 몸은 좀 어때요? 그냥 그렇지 뭐. 요새 손발이 자꾸 저리고 그러네. 엄마의 팔을 주물러 드리는데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근육이 굳은 건가 싶어 계속 주물러 드렸는데 아무리 봐도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 근처에 한의원을 모시고 갔어요. 양쪽 팔이 다 이러시네요. 언제부터 증상이 이렇게 되셨나요? 글쎄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보름은 더 된 것 같아요. 보호자분, 아무래도 큰 병원에 모시고 가서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아보세요. 증세만으로는 제가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가 없지만 저희 한의원에서도 나이 드신 환자분들 중에 비슷한 증상이 많았거든요. 빨리 병원부터 모시고 가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깜짝 놀라 그 길로 집 근처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모시고 갔지만 바로 진료를 볼 수가 없었어요. 예약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는 별일 아니라곤 했지만 한의사 선생님 반응도 그렇고 이번에는 뭔가 심상치 않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검사 결과 엄마는 파킨슨병을 진단받으셨습니다. 노인들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퇴행성 뇌질환이고 치매 다음으로 많은 병이라 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팔다리가 굳고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증상이 심각해지고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까다롭다 하셨어요. 심각해지면 혀까지 굳어 말도 못하게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엄마는 이미 초기를 넘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였고 지금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일지라도 재활치료나 약물치료를 하지 않으면 조만간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급속히 병이 진행된다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치매까지 같이 올 확률도 엄청나게 높아졌다고 했어요. 엄마와 저는 충격적인 설명을 듣고 병원 밖을 나와 엉엉 울었습니다. 두 눈이 퉁퉁 붓도록 울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 엄마와 대책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치매가 있으셨던 걸 기억하셨고 평소에 요양보험을 들어놓으셨다고 말했어요. 나중에 엄마 역시도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때 도움을 받기 위해 한참 전부터 보험금을 납부하신 상태였죠. 무엇보다 자식이라고는 저 하나인데 일단 제가 엄마를 모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병원에 통원 치료도 받으러 다녀야 하고 거동이 점점 불편해지는 병이라 여러모로 엄마 옆에 보호자가 필요해 보였죠. 그래서 남편이랑 이 문제로 상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 파킨슨 병이래. 초기가 이미 지나서 치료도 받아야 하고. 앞으로는 혼자 거동을 못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간호해드려야 할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장모님을 어떻게 간호한다고 그래?
그럼 누가 해? 내가 당신처럼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일단 우리 집으로 모셔와야지. 우리 집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우리 애들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잖아. 한참 공부하고 예민할 나이에 어떻게 집에서 간병한다고 난리야? 그럼 내가 엄마 집에 상주하면서 간병할게. 그건 괜찮잖아. 지금 집안에 당신이 없으면 애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겠어? 요새 그런 거 전문으로 하는 요양병원 많아. 차라리 그런 곳에 모시는 게 어때? 뭐? 요양병원? 지금 나보고 우리 엄마를 그런 곳에 모시라는 소리야? 남편이 요양병원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버럭 화를 냈어요. 남편과 전화를 끊고 다시 엄마 집으로 들어갔더니 엄마 역시도 혼자서 요양병원을 알아보고 계시더라고요. 처음엔 제가 그런 곳 가지 말라고 반대했지만 엄마가 일단 상담이라도 한번 받아보자고 해서 집에서 가까운 엄마가 고른 곳으로 찾아갔죠. 그곳은 24시간 의료진이 대기 중이고 장기 입원하는 환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나름대로 잘 갖추어진 곳이었어요. 병원에는 문턱이 하나도 없었고 응급 호출벨도 손닿기 좋은 곳에 여기저기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내친 김에 상담을 받았더니 이미 엄마와 비슷하게 파킨슨병으로 장기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이 많았고 전문 의료진이 항상 상주하고 돌보고 있기 때문에 처음 제대로 확인한 요양병원 시설과 프로그램에 속으로 감탄을 하고 돌아왔지만 그래도 가족이 옆에서 보살피는 것에 비해서 남의 손에 맡겨놓는 것이 똑같을까 하는 의구심이 남았습니다. 너가 우리 집에 매일 어떻게 왔다 갔다 하려고 하니? 난 요양병원 들어가는 게 마음 편해. 엄마, 그래도 지금은 가족이 옆에 있는 게 정신적으로 도움이 될지도 몰라. 내가 아빠한테도 못했는데 엄마는 지켜주고 싶어. 아니야. 마음만 받을게. 너도 지켜야 할 가정이 있잖아. 우리 딸이 엄마 생각하는 거 내가 알고 있으니까 괜찮아.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도 엄마와 요양원을 보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거봐, 내가 뭘 했어. 요새는 요양병원도 괜찮다니까. 실버타운처럼 잘해놓은 곳들도 많아. 장모님은 재산도 있으시니까 정 불편하면 간병인도 따로 고용하면 좋지. 그래도 자식 입장에서 부모 걱정되는 건 어쩔 수 없어. 엄마 병원 입원하는 건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봐.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 당신한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애들이야. 당신도 당신 어머니 아니라고 그렇게 단정 짓지 마. 여전히 저는 남편과 간병 문제로 말다툼을 지속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얼마 후 엄마는 혼자 결정하셔서 요양병원에 입원하시기로 했어요. 본인이 병을 인지를 하신 뒤라 그런지 훨씬 병의 진행이 빨라졌고 이젠 집에서 혼자 걷기에도 불편하고 식사나 청소 빨래를 하기에도 힘들었기 때문에 이젠 편하게 병원에서 치료받으며 요양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누구도 아니고 환자 본인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니 저도 엄마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제가 자주 병원에 찾아뵙기로 했어요. 병원에 가는 날마다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엄마 앞에서는 안 그런 척 했지만 마음이 너무 아프고 미안해서 병원에 엄마를 두고 오는 길에 차를 세워두고 혼자 오열을 하다가 왔습니다. 엄마가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집중 치료를 받은 지도 시간이 꽤 지났고 그 사이에 큰애는 고3이 되었어요. 남편은 아직도 일주일에 한 번씩 엄마 병원을 찾아가는 저를 못마땅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집으로 모셔서 간병하는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를 받고 있을 텐데 너무 유난을 떤다면서요. 엄마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1년 조금 지나는 동안 남편은 초반에 딱 한 번 찾아간 것이 전부였으면서 어떻게 사위라는 인간이 저런 소리를 하다니 정말 섭섭하기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었죠. 최근 들어 남편에게 정도 떨어지고 말을 자꾸 섞을수록 겉도는 느낌이 들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사색이 되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왜 그래? 회사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아니, 엄마가 한쪽 무릎이 안 좋다고 하셨는데 오늘 병원에서 인공관절 수술 받으셔야 한대. 뭐 엄청 큰일이라도 난 줄 알았는데 제가 듣기에는 별일 아니었어요. 물론 수술이 쉬운 건 아니었지만 생명과 연관이 있는 것도 아닌데 뭘 저렇게까지 크게 걱정을 하나 싶었죠. 시어머니는 두 아들의 지원으로 무사히 무릎 수술을 마치셨고 회복까지 한 달 정도 병원에 입원해 계셔야 했지만
회복이 빠르고 본인이 병원 생활이 너무 답답하다 하셔서 3주 만에 퇴원하고 나오셨어요. 저도 병원에 종종 찾아뵙고 간호도 하고 상태를 살폈는데 정말 정정하셨어요. 하지만 남편은 퇴원한 시어머니가 혼자 집에 있는 건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저보고 어머님 댁을 매일 찾아뵙고 수발을 들라 말했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는 귀찮으니까 오지 말라고 하셨는데도요. 여보, 우리 엄마 여태껏 고생 많이 하면서 사셨어. 그래서 이젠 내가 모시고 싶어. 그게 지금 나한테 할 소리니? 못 들은 걸로 할게. 어머님 우리 집에 모시는 거 절대 반대야. 하지만 그 말을 하고 이틀 후에 남편은 집으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와버렸습니다. 분명 제가 안 된다고 말했지만 제 말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데리고 온 것이었어요. 엄마 통원 치료 받아야 하는 거 알지? 당신이 시간 맞춰서 엄마 모시고 병원 다녀와야 해.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나랑 상의 한마디도 없이. 어머님을 집으로 모셔오면 어떡하자는 거야? 엊그제 이야기했잖아. 난 우리 엄마 모실 거라고. 나는 우리 엄마 요양병원에 계셔.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도 다녀와야 하고 애들 중간고사 앞두고 있어서 챙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근데 내가 어머님까지 어떻게 챙겨? 어차피 나는 출근해야 하고 집에서 노는 당신이 챙겨야지 누가 챙겨? 집에서 논다고? 지금 말 다 했어? 남편은 가정주부로 살았던 저를 무시하는 말을 해버렸어요. 매번 말싸움을 하다가 불리하면 이런 식으로 제 인신공격을 하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건강하시기 때문에 혼자 병원에 가도 된다고 말은 했지만 일단 저희 집에 오셨고 제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무시하고 있겠어요. 어머님을 내보내는 건 나중 문제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무리 회복이 빠르시다 해도 70대 노인이 무릎 수술을 한 거니까 걱정도 되더라고요. 문제는 남편이 시어머니를 집에 모셔오기만 했지 자기가 병간호라거나 병원 문제에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일이 바빠서 신경을 못 쓰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주말에는 친구들과 낚시 약속을 잡고 밖으로 나가려 하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 때문에 친정엄마 요양병원을 2주 동안 못 갔다고 말을 하니까 남편은 그건 제 문제니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말했어요. 자기 할 말만 해버리고 낚시 가방을 챙겨나가는 남편을 보며 나도 저 인간에게 똑같이 갚아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일단 시어머니에게 혼자 계시라 양해를 구했고 친정엄마 요양병원을 먼저 다녀왔어요. 오랜만에 병원에 갔더니 엄마가 얼마나 저를 반가워하시는지 활짝 웃으시며 좋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나름대로 요양병원에서 친구도 많이 사귀셨고 그 안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문화 강좌도 적극적으로 들으시며 재미있게 지내고 계셨어요. 엄마를 찾아뵙고 집에 도착했더니 늦은 저녁 시간이었죠. 다들 자기 방에 들어가 있는지 거실에는 남편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 지금 이 시간까지 어딜 갔다 오는 거야? 나 우리 엄마 요양병원 갔다 온다고 했잖아. 내가 하는 말은 싹 무시하는 거야? 우리 엄마 모시고 재활치료 다녀오라고 했잖아. 그렇게 어머님이 중요하면 당신이 약속 취소하고 모시고 갔어야지. 당신 부모 일인데 내 말 무시한 건 당신이잖아. 헛소리 그만하고 앞으로 요양병원 가는 거 금지야. 우리 집안일에나 신경 써. 너가 독재자도 아니고 가지 말라고 하면 내가 못 갈 이유라도 있어? 우리 집안일 좋아하시네? 우리 엄마 일은 집안일이 아니냐? 남편과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기 시작했고 급기야 남편 입에서는 저같이 말 안 듣는 여자랑 못 살겠다고 이혼하자는 말까지 나왔어요. 우리 부부가 큰 소리로 싸우는 소리를 듣고 아이들이 방문을 열고 저희를 지켜보고 있었고 남편은 자식들이랑 시어머니 얼굴을 보기에 민망했던지 겉옷을 챙겨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저도 남편과 어머님께 사과하고 일을 마무리 지었겠지만 남편이 저희 친정 부모님께 고마움도 모르고 우리 엄마를 남처럼 이야기하는 모습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여태껏 친정 이야기만 하면 안 된다 반대만 하고 챙기지도 않던 행동들이 이런 남편의 태도를 보니 어느 정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원래 이기적인 인간인 건 알았지만 이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대판 싸우고 다음 날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 보란 듯이 짐을 싸서 시댁으로 가버렸습니다.
들으라는 듯 문을 쾅쾅 소리를 내며 닫았고 유난을 떨며 짐을 옮기는 모습이 유치하게만 느껴졌어요. 남편이 집을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희 딸이 냉장고에서 반찬을 챙기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뭐야? 너 지금 그거 어디 가져가는 건데? 아, 아빠가 가져오라고 해서. 엄마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했어. 보아하니 남편이 자기 갈아입을 옷들이랑 집에 있는 반찬을 가져오라고 애들한테 시킨 것 같았어요. 남편은 입맛이 워낙 까다로운 사람이라 밖에 나가서도 밥을 잘 안 사 먹고 좋아하는 낚시를 갈 때도 꼭 제가 만든 반찬을 챙겨나가는 사람이거든요. 일단 저는 아이들에게 먼저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그날 저녁 두 아이들을 앉혀놓고 대화를 했고 그 뒤로 애들도 이해를 했는지 심부름을 하지는 않았어요. 며칠 후에 남편은 저한테 전화를 걸어 이제야 좀 반성하고 사과할 생각이 드냐고 묻길래 진짜 기가 막혀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혼자 김칫국을 마시는 모습을 보니 제가 용서해줄 마음이 싹 사라졌죠. 끝까지 본인은 잘못한 거 하나 없고 제가 다 틀렸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 시험 기간도 있었고 남편과 싸우고 정신이 없어서 또 2주 만에 엄마의 요양병원을 찾았습니다. 엄마는 그 사이에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헬스케진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행동 능력 자체가 많이 떨어져서 몸을 혼자 못 가누시고 가까운 거리를 이동해도 비틀대셨죠. 짧은 시간 만에 생각보다 병이 많이 진전된 모습을 보니 이러다가 엄마가 진짜 돌아가시면 나는 어쩌나 덜컥 겁이 났습니다. 시집 와서 남편 반대와 나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한 번도 제대로 된 자식 노릇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정말 엄마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도저히 더는 안 되겠다 싶어 무작정 엄마를 모시고 집으로 왔습니다. 처음에는 병원에 계속 계시겠다고 하셨지만 이대로라면 내가 너무 후회할 것 같으니 같이 집에 가자고 눈물로 호소했고 결국 어렵게 발걸음을 옮기셨죠. 아이들도 1년 넘게 외할머니를 못 보다가 오랜만에 보니 병세가 심각해 보이긴 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앞으로 외할머니와 우리는 함께 지낼 거니까 할머니가 불편한 모습이 있으면 너희들이 꼭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을 해주었죠. 엄마는 집에 사위가 보이지 않으니 어디 갔냐 물으셨습니다. 저는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어서 요즘 남편 일하는 곳이 시댁 근처로 바뀌어서 당분간 그곳에서 지내는 중이라 둘러댔습니다. 안 그래도 몸이 안 좋은 엄마에게 남편이 친정을 하도 무시해서 이혼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아이들을 보니 막상 이혼을 하는 게 마음에 걸리기도 해서 남편과의 관계는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죠. 엄마가 저희 집에 오셔서 함께 지낸 지 2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래도 저나 손주들이 옆에 있고 통원 치료를 꾸준히 하는 것이 확실히 효과가 더 좋아 보였어요. 병원에서도 이전보다 더 경과가 좋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특히 손주들이 말도 자주 붙이고 제가 옆에 하루 종일 있으니 마음이 즐겁고 편안하다 하시더라고요. 진작에 우리 엄마를 이렇게 모시고 간호를 했어야 하는데 심보가 못 되쳐먹은 남편 놈 때문에 엄마가 더 악화된 것 같아 새삼 원망스러웠죠. 엄마를 집에서 쉬게 하고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다 왔는데 집이 쥐죽은 듯 조용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안방에서 엄마와 남편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모님, 저희 엄마 일찍 혼자 되시고 안 해본 일 없이 고생만 하셨어요. 지금 한쪽 무릎 수술하셨는데 앞으로 심각해지면 걷기 힘들 수도 있대요. 저 지금 집사람이 저희 엄마 안 모시겠다고 하는 바람에 싸워서 엄마 집에 가 있는 상황이에요. 사돈어른이 그렇게 아프신지 몰랐네. 내가 미안하네. 그러니까 제 사정 한 번만 봐주세요. 저희 엄마가 지금 집사람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장모님이 여기 계실 게 아니라 저희 엄마가 있어야 한다고요. 거기까지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안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진짜 저 인간이랑 연애와 결혼 생활하는 동안 쌓였던 모든 정이 싹 사라지는 기분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우리 엄마는 사위가 하는 말을 들으며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계셨고 남편은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제발 이 집에서 나가달라 다시 요양병원에 들어가시라고 사정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을 남편으로 생각하고 살았다니 20년의 결혼 생활이 허송세월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엄마, 이 사람 이야기 더 이상 들을 필요 없어. 그냥 편하게 방에서 쉬고 계세요. 제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저는 엄마를 안심시킨 후에 남편을 데리고 방을 나왔고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잊었어? 우리 이혼하기로 했잖아. 여긴 내 집이니까 들어오지 마. 이거 명백히 주거침입이야. 여기가 왜 당신 집이야? 내가 내 집에도 마음대로 못 오냐? 처음 우리가 집 살 때 우리 아빠 돈으로 산 거 잊었어? 그 집 팔고 여기로 이사 온 거니까 이 돈도 우리 아빠 돈이라고. 서방 알기를 우습게 알고 너 진짜 한번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겠어? 남편이 말이 안 통하니 저를 힘으로 위협하려고 하자 방에 있던 아이들이 나타나서 남편을 말렸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이기적으로 굴어도 나는 우리 애들 아빠니까 참으려고 했어. 근데 너가 나를 가족으로 생각이나 하긴 해? 너네 엄마 파출부나 간병인으로 여기는 건 아니고? 어쩜 끝까지 너는 너밖에 모르니? 날 그렇게 부려먹어야 직성이 풀리겠어? 대한민국 며느리 중에 당신만 힘들게 산 줄 알아? 그것보다 더하고 산 사람들이 한 트럭도 넘어. 그러니까 난 이제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그냥 이제 이혼하자. 당신만 이 집에서 나가면 돼. 내가 애들이랑 우리 엄마 모시고 살게. 이혼은 얼어 죽을 내 사전에는 절대 이혼은 없어. 저는 우리 엄마와 아이들과 이 집을 지키기 위해 이를 악물고 맞서 싸웠어요. 하지만 훨씬 덩치 큰 남편이 힘을 쓰기 시작하자 아이들도 말릴 수가 없었고 남편은 저를 힘으로 밀어 넘어뜨렸죠. 넘어지면서 팔을 잘못 짚어 뼈에 금이 가고 말았고 아이들은 그런 제 모습을 보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빠, 대체 무섭게 왜 이러는 거야? 아빠 꼴도 보기 싫어. 당장 나가. 남편은 그래도 화가 풀리진 않았는지 쿵쿵 소리를 내며 집을 나갔고 그 모습이 제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전까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남편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해버렸거든요. 아이들 역시 아빠를 무서워하며 이제 만나는 것도 피하고 있어요. 남편은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이혼을 거부했기 때문에 소송이 엄청 오래 걸렸지만 남편 때문에 생긴 제 상처와 그날 화가 나서 때려 부수고 간 TV 등이 증거로 채택이 되었고 아이들이 그 모습을 고스란히 보고 증언을 해주었기 때문에 결국 소송에서는 제가 이기고 말았죠. 재산 분할 과정에서는 집은 제가 갖기로 했고 현금 자산은 남편이 갖기로 합의했어요. 양육권은 두말할 필요 없이 아이들이 저랑 살고 싶다고 했기 때문에 두 아이 모두 제가 데리고 살기로 했죠. 무식하게 굴던 남편도 법적인 판결 앞에서는 아무 소리 하지 못했습니다. 생각보다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갔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해서 소송 취하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아이들 학교까지 찾아가서 용서를 빌었지만 아이들은 끝내 아빠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덕분에 저는 미련 하나 없이 법적인 절차를 다 밟아가며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올 초에 이혼을 했고 이제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네요. 엄마는 제가 모신 뒤로 증세가 꽤 많이 좋아지셔서 집에서 보조기구를 이용해 혼자 움직이실 수 있을 정도로 회복했습니다. 아마도 요양병원에 계속 혼자 계셨다면 상태가 지금보다 훨씬 안 좋아졌을지도 몰라요. 큰애는 대학에 다니고 있고 둘째는 올해로 고3 수험생인데 아이들 공부 뒷바라지를 끝까지 잘해주려 노력하고 있어요. 다행히 아이들이 어느 정도 나이도 있고 부모의 이혼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혼 과정에서 어려움이 적었다고 생각해요. 전 남편은 지금도 주기적으로 한 번씩 연락이 와서 자기가 미안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편과 어머님은 둘이 살고 있는데 전혀 따로 돌보는 일이 없어서 어머님이 혼자 병원 다니시고 한다네요. 진짜 한결같은 인간이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뭘 하겠냐고 저한테 연락도 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어요. 아이들도 어느 정도 컸으니까 애들이 보고 싶으면 따로 연락해서 알아서 만나라 했고요. 지난 20년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혼한 뒤에도 미련이 전혀 남지 않습니다. 이제는 엄마가 끝까지 편하게 살다 가실 수 있게 하는 것이 제 몫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엄마도 조금만 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올해로 41살의 여자입니다. 요즘도 매일 출퇴근길에 사연을 듣고 있는데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 딸은 올해로 5살이고 매일 일찍 일어나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회사로 출근하는 워킹맘입니다. 제가 왜 일을 하고 있는지 자꾸 이야기를 하냐면 제 남편은 사진을 전공해서 지금도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데 매출은 동네 구멍가게만도 못하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저희 남편이 사업한다고 말도 못할 정도로 부끄러운 지경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모르고 결혼한 건 아니었어요. 남편보다 제가 돈을 더 많이 벌었던 건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으니 이제 와서 별다를 것도 없습니다. 특히 저희 엄마나 제 주변 친한 친구들은 대체 왜 저런 남자랑 결혼을 하냐고 그냥 연애만 하라면서 입을 모아 반대를 했었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 저는 남편을 보며 저와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어서 참 좋게만 느껴졌어요. 맨날 공부만 하고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다니는 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사진을 좋아했던 남편은 어릴 때부터 취미로 사진을 찍으러 다니면서 결국은 그걸 직업으로 삼고 살고 있으니 멋지게 보였습니다. 사진을 찍으려고 훌쩍 해외로 떠나기도 하고 연애 시절에 그런 자유로운 남편을 보며 나도 저렇게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호감인 줄로 착각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저랑 동갑이고 제가 남편의 스튜디오에 사진 촬영을 하러 갔다가 남편의 그런 모습에 반해서 제가 먼저 관심을 보였고 한마디로 말해서 콩깍지가 씌어버린 거죠. 그때 당시에는 제 남편이 참 멋있고 낭만이 있는 사람으로 느껴졌으니까요. 짧은 연애를 하던 중 저는 남편과 결혼까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야 평범한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그래도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적은 나이에 빠르게 승진을 한 케이스였어요. 안정적으로 제가 남편 대신 월급쟁이 생활을 하면 남편이 원하는 사진을 계속 찍으며 살 수 있으니 이런 결혼 생활을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겠다고 판단했어요. 어차피 저는 비싼 차 비싼 물건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소소하고 작은 행복을 찾으며 사는 게 인생의 진짜 의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식을 올린 저희는 2년 차에 딸아이가 저희에게 찾아오면서 워킹맘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물론 제가 혼자 직장을 다니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쉽진 않았지만 갑자기 딸이 생겨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건 정말이지 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힘들더라고요. 매일매일 사고가 일어나고 육아는 처음이라 잘 몰라서 헤매는 날들의 연속이었지만 그래도 정말 예쁜 딸과 저희 남편을 생각하며 힘들어도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런 생활을 4년을 넘게 하다 보니까 점점 제 몸도 상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과로를 자주 해서 그런지 평소에도 코피가 자주 나게 되었고 체중도 많이 줄어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최대한 영양제 잘 챙겨 먹고 쉬는 날 밀린 잠을 몰아자기도 하면서 밤낮으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버텼죠. 왜냐하면 제가 우리 집에 실질적인 가장이나 다름이 없었으니까요. 결혼 전보다 남편의 스튜디오에는 손님이 많이 줄어서 평소에는 남편이 집에서 집안일을 하고 아이를 보거나 지방 출장을 가는 날이 많았고 예약이 있는 날에만 스튜디오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남편이 집에서 살림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버티고 살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저희 친정아빠는 제가 중학교 다니고 있을 때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 친정엄마가 혼자 저를 키우셨습니다. 제가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자라서 그런지 운동 좋아하고 건강한 남편의 모습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 친정아빠는 선천적으로 몸이 약해서 고생을 하시다가 지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아빠를 생각하면 아파서 이불 덮고 누워있는 모습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해 보이는 남편이 좋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픈 아빠를 대신해 엄마가 저희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이었고
그래서 제가 남편을 먹여 살리는 것에 대해서도 별다른 거부감이 없었어요. 하지만 안 그래도 월세 내기 바쁜 남편의 스튜디오가 시간이 지나며 매출이 극심하게 줄어들게 되면서 적자까지 나게 되는 상황이었고, 그때는 제가 생활비는 물론이고 남편 스튜디오 월세까지 주고 있었습니다.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었고 마음 같아서는 남편에게 그만 스튜디오를 접고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던지 한 달에 딱 100만 원만 벌어오면 안 되겠냐고 말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평생 사진 하나만 찍으며 사는 남편에게 이제 그걸 그만하라는 말을 차마 제 입으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남편이 육아나 저희 집안일을 열심히 해주었기 때문에 그냥 이 부분은 내가 감내하고 살아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했어요. 어차피 남편 스스로 제가 바가지를 긁지 않아도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였는데 저까지 뭐라고 하면 안 되겠다 싶었죠. 괜히 제가 남편을 더 힘들게 몰아붙이긴 싫어 목 끝까지 차오르는 말들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고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제가 이렇게 혼자 직장 다니면서 돈 벌어다 가족들 먹여 살리는 줄은 전혀 모르시고 그저 틈만 나면 자기 아들 자랑을 그렇게 하고 다니셨어요. 내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우리 아들이 참 능력도 있고 재능이 남다른 애야. 너가 뒷바라지를 열심히 해야 한다. 멀뚱하게 거기 서 있지만 말고 먼지나 좀 닦고 해봐. 손님이라고는 하루에 한 명이 올까 말까 하는 스튜디오였지만 어머님은 자기 아들이 대단한 일을 하는 줄 알더라고요. 매번 어머님이 제게 헛소리를 할 때면 남편이 그러지 말라고 말렸지만 눈치가 없는 건지 알면서도 모르는 건지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돈도 안 되는 스튜디오를 차라리 남편이 없애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정말이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일단 시어머니와 싸울 수는 없으니 저희 남편에게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어머님이 오셔서 자꾸 당신 스튜디오 때문에 잔소리를 하고 안 그래도 힘든데 가게 나와서 청소하라고 시키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우리 사는데 신경 좀 안 쓰셨으면 좋겠어. 나 안 그래도 힘든 거 당신이 잘 알잖아. 알지. 정말 미안해. 이게 다 내가 못나서 그런 거야. 우리 엄마도 아들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시니까. 일단 당신이 이번 한 번만 참고 넘어가주면 안 될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게 내가 잘 말씀드릴게. 남편이 불쌍한 표정으로 제게 말을 하니 거기에 대고 뭐라고 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가 당신 스튜디오 문제로 나를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한 번 더 신신당부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소란이 있고 난 뒤에 저는 회사 일이 더 바빠져서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출근을 하는 등 정말 힘든 매일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전까지는 단 한 번도 과로 때문에 힘들어 한 적이 없었는데 그때는 정말 아침 저녁으로 눈이 핑핑 돌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지내고 있던 와중에 청천벽력 날벼락으로 친정엄마가 쓰러졌다는 소식까지 듣게 되었죠. 엄마는 워낙 옛날부터 무리를 하면서 살아오셨기 때문에 이곳저곳 몸이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안 좋으셨어요. 이번에 쓰러지고 나서 이제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고 판단을 하셨는지 엄마의 재산을 제 앞으로 돌리는 작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야? 뭐긴 뭐야? 내가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이제부터 이건 너가 맡아서 관리해야 돼. 여기 상가 두 곳은 매달 10일에 월세 들어오니까 잘 보고 있어야 하고 아파트는 전세 주고 있으니까 그냥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갖고 있으면 돼. 거기가 몇 년 뒤에는 천지개벽할 곳이니까 절대 팔지 마. 아니, 나 이런 거 필요 없어. 엄마 갑자기 왜 이래? 오늘 내일 떠날 사람처럼? 친정엄마는 마치 본인이 떠날 것을 직감이라도 하신 것처럼 모든 재산을 물려주시고 세금 정리까지 다 끝낸 뒤에 반년 더 사시다가 돌아가셨죠. 정말 하루아침에 허망하게 떠나버린 뒤로 저는 이제부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옆을 지켜주었고 어린 딸이 있으니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만 했죠. 엄마의 장례가 끝나고 2달 정도가 지나서 이제는 조금 슬픔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을 무렵 갑자기 남편이 이런 말을 제게 하더라고요. 당신 진짜 이젠 괜찮지? 돌아가신 장모님도 당신이 웃으면서 살기를 바라실 거야.
그래, 이제는 많이 좋아졌어. 엄마 장례식부터 지금까지 자기가 옆에서 많이 도와줘서 버틸 수 있었던 거지. 이제는 우리 식구들만 생각하면서 살자. 그래서 말인데, 장모님이 당신 앞으로 상가 2채를 주시고 가셨잖아. 그 중에 한 채는 우리 엄마한테 주면 안 될까? 갑자기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인가 싶었어요. 매달 200만 원 정도의 월세가 나오는 상가였고 엄마가 저한테 물려주실 때 세금 문제 같은 것도 싹 다 처리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아무런 생활비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한테 주라고 하니 뭔 소린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걸 왜 어머님한테 드려? 우리 생활비로 써야지. 생활비는 당신이 벌어오는 월급도 있으니까 우리한테는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잖아. 나머지 하나는 우리 엄마한테 주는 게 어떻겠나 물어보는 거지. 우리 엄마 평생 소원이 월세 받고 사는 건물주 되어보는 거였어. 우리야 어차피 하나만 있어도 먹고 사는데 문제 없으니까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 글쎄, 난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냥 당신이 어머님을 좀 더 자주 찾아뵙고 나도 용돈을 더 드리던지 할게. 건물을 드리라는 소리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저는 일단 한번 남편에게 경고를 했지만 남편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며칠 동안 계속 상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만 나오면 상가 하나는 자기 엄마한테 주는 게 어떻겠냐고 하는데 본인이 배우자로 1인분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뜩이나 평소에 저를 괴롭히기만 했던 시어머니에게 상가를 주고 싶겠습니까? 여보 진짜 안 될까? 어차피 우리 엄마가 그걸 팔아먹을 것도 아니고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면 다시 우리한테 돌아올 건데. 엄마 살아계시는 동안 기분 좀 나게 해드리자. 당신 또 그 이야기야? 정말 포기할 줄을 모르네. 여보 한 번만 내 부탁 좀 들어줘. 내가 언제 당신한테 이런 부탁한 적 있었어? 내 평생 소원이야. 알겠어, 어쩔 수 없지. 다음 주에 같이 변호사 사무실 가자. 진짜? 상가 우리 엄마한테 줄 거야? 근데 변호사 사무실은 왜? 세금 문제도 있고 물어봐야 할 게 많잖아. 깔끔하게 변호사 사무실 가서 한 번에 끝내자. 알겠어. 엄마도 엄청 좋아하실 거야. 제가 남편 부탁을 들어준다고 했더니 바로 그날 오후에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 고맙다고 너 덕분에 자기가 평생 소원을 이뤘다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제 속내도 모르고 마냥 좋다고 실실대고 웃고 있는 모자를 보면서 저는 속으로 안타깝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남편이랑 같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고 제가 미리 이야기를 해두었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두고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혼 진행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남편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괜히 소송으로 진행하셔도 재산 분할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네? 뭐라고요? 이혼이요? 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데. 여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저희 측 서류는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고 남편분께서 이쪽에 서명을 해주시면 이혼이 성립되십니다. 양육권이나 재산 분할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추가적인 설명 드릴 거고요. 양육권이라니? 그게 무슨 소린데요? 난 들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남편은 상가를 증여받을 생각으로 신이 나서 달려왔는데 갑자기 이혼 서류를 눈앞에 들이밀었더니 입을 다물지 못하더라고요. 이럴 리가 없다고 소리를 지르는 남편에게 저는 진정하라고 말했죠. 여보, 여기 변호사 사무실이라는 거 잊지 마. 이렇게 난폭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당신한테 유리할 게 하나도 없다고. 진짜로 내가 당신 엄마한테 상가를 넘겨줄 거라고 생각한 거야? 남편은 자기가 감쪽같이 속았다며 어떻게 이런 일로 자기를 속일 수 있냐며 분노했습니다. 너 이제 재산 좀 생기니까 나를 버리려는 거구나?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맞지? 당신 입에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와? 나 너랑 결혼해서 먹여 살린 시간이 자그마치 6년이 넘어. 지금까지 나한테 생활비 한 번 제대로 가져다 준 적이 있어? 그 와중에 당신 엄마는 나보고 남편 뒷바라지 똑바로 안 한다고 욕하시더라. 그래도 남편이라고 조용히 데리고 살려고 했는데 선을 넘은 건 너야. 양심이 있으면 조용히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꺼져. 남편은 끝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했는지 상가 한 채는 자기한테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한다며 되도 않는 욕심을 부렸습니다.
애초에 돌아가신 엄마한테 물려받은 재산이라 분할 대상도 아닐 뿐더러 결혼하고 지금까지 제가 벌어서 우리 식구를 다 먹여 살렸는데 무슨 재산 분할입니까? 나머지 설명은 변호사 통해 들으라 하고 저는 혼자 사무실을 빠져나왔죠. 밖에서 들어보니 남편은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 변호사에게 따지고 있던데 평생을 한량처럼 놀고 먹으며 살았으면 밥 주는 사람, 돈 벌어오는 사람 심기를 거스르진 않았어야죠. 안 그래도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한테 그런 소리를 하면 대체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소리지만 집도 제 명의였고 제가 벌어서 대출 다 갚고 살았기 때문에 남편 집만 빼버리고 쫓아냈습니다.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일단 기다리고 있었는데 며칠 후 시어머니랑 남편이 저희 집 앞으로 찾아와 잘못했다며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들은 아무 잘못 없어. 내가 늙어서 욕심을 못 버리고 건물주 한번 되어보고 싶어서 그랬다. 내 아들은 잘못 없으니까 한 번만 용서해다오. 맞아, 엄마가 그렇게 하자고 한 거야. 당신이 원하면 앞으로 평생 엄마 안 보고 살게. 지금 이혼하자고 하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 결혼 전에는 그렇게도 멋있게 보였던 남편인데 지금 와서 모든 책임을 자기 엄마한테 다 떠넘기고 싹싹 비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진짜 여러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주고 다시 받아주기만 하면 평생 자기가 집안일도 다 하고 거지 같은 스튜디오는 바로 접어버리겠다고 하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본인이 나가서 돈 벌어오겠다는 말은 안 나오는 걸 보니 남은 인생도 저한테 얹혀가고 싶은 생각인 것 같았어요. 어쩌면 저렇게 변함없이 한결같을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남편에게 절대 다시 받아줄 생각 없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만으로도 이혼 사유는 충분히 차고 넘치니까 빨리 서류에 도장을 찍던지 아니면 너도 변호사 구해서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 말했습니다. 제 눈빛을 보고 전혀 설득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한 시어머니가 막무가내로 자기 아들 다시 받아달라면서 힘으로 현관문을 밀고 들어오시려고 하셨어요. 어머니, 이거 불법 주거 침입이에요. 저 경찰 부를 수도 있으니까 당장 그만하세요. 경찰 부르려면 맘대로 해라. 며칠 전만 해도 멀쩡하게 내 아들 살던 집인데 왜 못 들어가, 왜? 어머님은 억지로 문을 열고 밀고 들어오려 하셨고 저는 몸으로 입구를 막고 다시 현관문을 닫으려 하고 있었죠. 남편이란 놈도 뒤에서 어쩔 줄을 몰라 우왕좌왕하다가 자기 엄마를 도와서 현관문을 열려고 힘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러지 말라고 진짜 경찰 부르겠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팽팽한 대치 상황이 계속되었죠. 그러던 와중에 현관문을 당기고 있던 어머님이 손이 미끄러지면서 뒤로 넘어졌고 뒤통수를 남편의 코에 정확하게 박치기를 하셨어요. 빡하는 소리와 함께 남편이 억하고 쓰러졌고 방금 전까지 소리를 지르고 싸우던 세 사람이 한순간에 아무런 말도 없이 조용해졌습니다. 너 코가? 저는 살면서 코가 삐뚤어진다는 표현은 많이 들었는데 진짜로 코가 90도로 삐뚤어진 건 처음 보는 광경이었죠. 시어머니 뒤통수에 직격으로 맞아서 남편은 코가 부러졌고 10초 정도의 시간이 지나자 코피가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콸콸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아니라 119를 불러야 하는 상황이었죠.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전부 전현 때문이다. 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내가 너를 가만두나 봐라. 경찰에 고발할 테니까 딱 기다리고 있어. 아니, 본인 뒤통수로 자기 아들 코를 부러뜨렸으면서 그걸 왜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앞집이 신고를 한 건지 제가 전화한 119보다 경찰이 조금 더 일찍 도착했고 시어머니는 도착한 경찰관에게 저를 잡아가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할머니, 그러니까 조금 진정하시고요. 아드님 코가 왜 부러졌다고요? 전현이 문을 잡고 있는 바람에 내가 손이 미끄러져서.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드님에게 박치기를 하신 게 맞죠? 며느리가 집 문을 안 열어줘서 그렇다니까. 진짜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더라고요. 어머님이 경찰을 붙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봤자 자기가 본인 뒤통수로 아들의 코뼈를 부러뜨린 걸 자백하는 꼴이었고 결국 그날의 해프닝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저는 이 사태에서 아무런 책임도 없고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편과 시어머니가 억지로 제 집에 들어오시려고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추가되어 이후로 이어진 이혼 소송에서 제게 유리한 상황이 되었을 뿐입니다. 저는 결국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끝까지 협의 이혼만큼은 못하겠다며 상가 한 채를 주던지 아니면 끝까지 가보자고 하길래 그 말대로 해주었고 약 반년간의 소송 끝에 모든 결과는 처음 저희 변호사가 말했던 그대로 결과가 끝이 났어요. 남편에게는 거의 재산 분할이라고 할 것도 없었고 애초에 엄마가 물려주신 것들은 이혼할 때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았죠. 양육권도 제가 갖게 되었고 남편은 매달 60만 원의 양육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가난하고 게으른 그 인간이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나가서 일을 할 리가 없으니 양육비 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하기 때문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낮 시간에 짧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직장을 옮겼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와 혼자 육아와 살림을 하는 워킹맘이 되었네요. 그래도 하나도 힘들다는 생각 안 들고 제 발목을 잡아대던 모래주머니 같은 인간들이 사라져서 홀가분한 기분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